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정치화법을 함께 공부할 이수진 선생님입니다. 정치화법 첫 번째 시간에는 민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민법이 많이 생소하죠. 그래서 민법이랑 다른 형법과 비교를 해보면서 민법의 특징을 볼 거고요. 이걸 통해서 민법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준비해 두시고 교과서 113쪽 펴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먼저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민법상으로도 책임을 지고 형법상으로도 책임을 진다는 말인데, 형법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과 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민법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건 돈으로 배상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옆에 사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A가 B를 때려서 팔을 부러뜨렸어요. 자, 그러면 A가 가해자, B가 피해자가 되겠네요. 자, 지금 팔이 부러졌으니까 지금 당장 어디를 가야 돼? 그렇지, 병원에 가야 되지.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하면서 치료비가 들 거고요. 그런 다침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런 비용들을 A가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걸 손해배상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당장 들어간 병원비 요거 하나, 그리고 만약에 B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면 근데 팔이 다쳐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된 거잖아.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팔이 다침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됐으니까 그 팔 다침으로 인해서 벌 수 없게 된 임금을 A가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그것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금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계산이 돼요. 직접적인 병원비, 그리고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돈,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손해배상금이 계산되어 배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민법인데요.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A가 3살짜리 아기라면 이 손해배상금을 누가 배상해줘야 될까? 그렇지, 부모가, 3살짜리 아기의 부모가 배상해줘야 될 거예요. 자, 만약에 A가 종업원이야. 일을 하다가 이 종업원이 B를 때려서 팔을 부러뜨리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배상해줘야 될까? 그렇지, 일단 1차적으로는 사장이 배상해주는 게 원칙이게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 A의 잘못이 크다면 사장이 A한테 월급을 깎든지 이런 식의 수순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돈으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요것만 있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사람 때려놓고 손해배상금 주고 또 기분 나빠서 사람 때려놓고 손해배상금 주고 이렇게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된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범죄를 막 저지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게 너무 싫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법이 존재하는데요. 징역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와 같은 형벌을 국가에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끔 형법이 작동하게 돼요. 자, 일단 형법이 생소하죠. 밑에서 형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형법에 있는 모든 조문들은 범죄와 형벌이라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250조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형벌을 받게 돼요.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렇게 문장 앞부분에는 범죄가 있고요.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문장 구조예요. 이런 형법은 민법을 다 배우고 나서 다음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건 A가 B를 때려 팔을 부러뜨렸다는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금을 주고 형법상으로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뜻해요. 자, 앞에 괄호가 있지. 괄호도 마저 채워볼게. 이 하나의 잘못을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라고 부르고요. 형법에서는 범죄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가서 이 상황은 때려서 팔을 부러뜨리게 된 거니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상해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동을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라 부르고 형법에서는 범죄라고 부른다는 거. 교과서 113쪽에서 민법과 형법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사건 1과 사건 2 중에서 무엇이 더욱 형법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자, 사건 1부터 볼게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 너네도 한번 봐봐. 민수는 대학교 등록금이 부족해서 여자친구인 혜정이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해서 갚기로 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민수는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기한이 지나도 민수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난 혜정이는 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사건 2. 민수는 사업을 한다며 여자친구인 혜정이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민수는 처음부터 사업이 아니라 차를 사고 싶어서 돈을 빌린 것이었고 돈 갚을 생각도 없었다. 기한이 지나도 민수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난 혜정이는 고소를 하기로 하였다. 요 사례를 막 쌤이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옆에서 쌤이 이 영상 찍고 있는 걸 본 동생이 민수 진짜 나쁘다면서 화가 났었어. 자, 너네도 민수의 행동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지? 사건 1과 사건 2 중에서 어떤 것이 형법적인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 그렇지, 사건 2가 형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거든. 어디에서 그게 보이냐면 고소라는 측면에서 보여요. 경찰과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한테 고소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요. 이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밝혀지면 민수는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건 2가 더욱더 형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럼 사건 1은 민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라는 이 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자, 채무라는 말이 생소하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러 가도록 할게요. 사건 1을 조금 도식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민수가 1,000만 원 빌려줄래? 라고 얘기를 했고 혜정이가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단순한 대화 속에서 어떤 법률적인 행위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계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이라고 하면 뭐 계약서를 써야 되는 뭐 되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 단지 이 두 마디의 대화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게 됩니다. 1,000만 원 빌려줄래? 라고 하는 걸 청약이라고 부르고요. 응이라고 하는 걸 대답 승낙이라고 합니다. 이 청약과 승낙이 만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뭐 변호사가 필요하거나 계약서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두 마디 말만 있으면 그 응이라고 대답했던 그 즉시 이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법률 효과를 밑에 있는 표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그 즉시 민수와 혜정이에게는 각각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일단 민수는 혜정이한테 1,000만 원의 돈을 빌릴 권리가 생겨요. 약속했던 날 혜정이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혜정이가 약속했던 날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들고 나온다면 민수 화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혜정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약속했던 날 민수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약속했던 날 민수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혜정이는 민수한테 화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민수는 혜정이한테 돈을 1,000만 원이라는 온전한 금액을 약속했던 날 받을 권리가 있고, 혜정이는 민수한테 약속했던 날 1,000만 원과 이자를 약속했다면 이자까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한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민수가 지금 혜정이랑 계약해놓고 서준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잖아. 혜정이가 민수랑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제시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잖아. 이 계약을 했던 상대방한테 계약했던 그 특정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약했던 내용 안에서 그 계약 상대방한테 계약 내용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수는 혜정이한테만 요구할 수 있고 그 혜정이한테 돈을 빌려달라고만 요구할 수 있지 엉덩이 춤을 춰라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자, 이제 민수는 혜정이한테 의무도 생깁니다. 혜정이한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죠. 약속했던 날, 약속했던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혜정이는 민수에게 약속했던 날 1,000만 원을 온전하게 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상대방한테 지게 되는 의무를 채무라고 불러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민수와 혜정이 당사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되고 이때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했던 내용대로 그 특정한 상대방한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는, 특정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채권, 채무라고 부릅니다. 그럼 채무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자. 채무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특정인이라는 건 계약을 한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행위라고 하는 건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 행동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채무를 민수가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혜정이는 자신의 채무를 다했지만 민수는 자신의 채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혜정이가 이 채무의 이행을 민수한테 청구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행동은 계약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민법적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과서 114쪽에는 민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럼 개인 간의 분쟁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날까? 그치, 돈 문제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민법의 앞부분은 재산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채권법과 물권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물권법에 대한 내용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채권이랑 구분될 수 있는 물건의 특징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채권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돈을 빌려주기로 한 혜정이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돈을 갚기로 한 민수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특정인한테만 특정 행동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물권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거든? 이 핸드폰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잖아. 그런데 이 핸드폰 내 거야 라는 말을 특정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지. 그래서 물권이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이거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제 가족법이 있는데요. 가족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은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친족법은 어떠한 사람들이 나와 친족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보통은 혈연 관계로 가족이 되는 거지만 피가 얽혀 있지 않다고 해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양이라든지 이렇게 가족이 되었지만 이 가족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럼 이혼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상속법은 그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서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하겠지만 유언이 없다면 법적으로 상속이 되게 되고 법적 상속이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얼마만큼 분배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민법을 배워나가면서 차차 살펴보도록 할게요. 114쪽의 두 번째 단락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정리하면서 다시 돌아올 거고요. 맨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민법은 이러한 규정과 내용을 통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개인 간의 법적 문제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법을 미리 만들어 두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내용을 우선시하되 만약 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법이나 조리를 바탕으로 하도록 해서 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얘들아, 법은 누가 만들까? 그렇지, 국회의원,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만든다고 해도 세상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예측할 수는 없어. 그래서 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해결은 하지만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관습적인 법이나 우리의 사회 통념과 같은 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법률적인 상식을 지켜가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예요. 이것을 조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민법이라는 내용을 처음으로 배우면서 낯선 용어들이 되게 많이 보였을 텐데요. 찬찬히 이 개념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고 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민법에 대해서, 민법을 관통하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인데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